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에 이게 정말인가 잠시나마 믿기지 않더군요.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도 7월 23일 새벽 조용히 삶을 마감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니 참 작가님도 작품만으로 자신의 글만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셨구나 싶더군요. 그동안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 편 꾸준히 오디오북으로 담아 소개해 왔는데요. 동시대를 사는 작가님 중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장르의 소설로 저희 20대부터 30여 년간 꾸준히 저를 강렬하게 사로잡고 계속해서 작품을 찾도록 만들어주셔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작품은 특별합니다. 단순한 범인 찾기에 머물지 않고 범죄 사건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 죄의식, 가족애와 희생, 사회의 편견과 윤리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인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그저 사건이 끝났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던 소중한 작가님이셨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을 추모하며 그분의 단편소설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20년) 만에 지킨 약속 1장. 그런데 아이는 가지지 않을 생각이야. 프로포즈를 한 뒤 무라카미 데리히코는 덧붙였다. 아직 아사코가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였다. 애는 낳지 않을 거야. 그건 내 인생의 대존재야.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와 결혼할지 말지 생각해줘. 자동차 핸들에 두 손을 얹고 앞을 바라본 채로 말했다. 비가 몹시 오는 밤이었다. 차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였다. 무라카미 데리히코는 아사코의 회사 선배다. 둘 다 영업부에 소속돼 있다. 나이는 데루히코가 4살 위다. 아사코는 입사 4년째다. 만남이 시작된 건 지난해 여름. 둘은 회사 테니스 클럽 소속이었다. 데루히코가 식사를 제안했고 둘이서 만나는 날이 늘어갔다. 데루히코는 야마나시 출신이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도쿄로 올라왔고 그 도쿄의 회사에 취직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나고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살 위의 형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데루히코는 별 부담 없는 차남인 셈이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건가?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며 아사코는 그와 교제해왔다. 여자가 24살이 되면 장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님은 그녀가 무라카미 데루히코와 잘 지내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왔다. 이미 부모님에게는 그를 소개했다. 그래서 아사코의 25살 생일을 눈앞에 둔 이날, 그가 프로포즈를 한 것은 실로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말자니. 아사코가 이유를 묻자 그는 예전부터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이 없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이겠어. 딩크란 말 알지?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 너도 계속 일을 하고 싶잖아. 결혼하고 반드시 아이를 낳고 여자는 가정에 처박혀 지낸다는 건 옛날 이야기야. 둘이 일하고 둘이 벌어서 풍족한 인생을 보낼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아이 키우는데 시간과 돈을 빼앗기는 건 멍청한 일이야. 모처럼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말이지. 준비해온 대사처럼 그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날은 즉답을 피하고 사흘 정도 생각했다. 하지만 데루히코의 기묘한 선언으로 그에 대한 호감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그녀 역시 특별히 아이를 원하는 건 아니었다. 게다가 일도 계속하고 싶었다. 아이가 없으면 둘이서 부담 없이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아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를 그녀는 적지 않게 알고 있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아사코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 말에 데루이코의 다소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고 눈에 몇 가닥 주름을 만들며 웃어 보였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뒤 도쿄의 한 호텔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아사코는 데루이코와 함께 자기들 키보다 높은 케이크를 잘랐고 옷을 3번 갈아입으며 식을 치렀고 눈물을 조금 흘렸고 80명의 하객에게 축복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2장 결혼 후 2, 3개월은 행복 속에 지나갔다. 다음 인사이동 때까지는 회사 같은 부서에서 지내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었다. 동료 회사원들이 짓궂게 놀리는 것도 싫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결혼 6개월째 변화가 찾아왔다. 테루이코가 캐나다 지점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가 해외 근무를 수락함과 동시에 아사코는 사직을 결심했다. 두 사람이 일본을 출발한 건 8월의 어느 더운 날이었다. 임기는 5년, 부임 시에는 귀국에 앞서 장기 휴가가 주어진다고 했다. 그들은 토론토 교회에 집을 빌렸다. 건평 30평에 마당을 포함한 대지 면적은 100평 정도였다. 그래도 마을에는 그보다 배 이상 넓은 집이 많았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선 언어 문제. 생필품을 사러 나갔을 때 커튼의 길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 집에 문제가 생겨 전화를 해도 상대편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생활 습관과 리듬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 무얼 주문해도 지정된 날짜에 도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잊어버렸나 보다 체념하고 나면 그런 건 아니었다. 꽤 날짜가 지난 뒤에야 도착하는 것이다. 늦은 이유라는 것이 정말 한가하기 짝이 없었다. 예를 들어 담당자가 휴가를 갔었다든가 페스티벌 때문에 잠시 가게를 쉬었다든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감을 못 잡겠어. 완벽히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야.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며 아사코가 말했다. 곧 익숙해질 거야. 처음에는 다들 그렇대. 반대로 그는 지점에서의 대우가 어찌나 좋은지 오히려 곤혹스럽다고 했다. 익숙해지는 날이 올까?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5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매일같이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다.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쇼핑에도 익숙해지자 더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미지의 장소를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다. 데루이코의 근무 시간은 비교적 일정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6시가 넘어 돌아왔다. 그를 출근시킨 뒤 방을 청소하고 세탁을 하고 간단히 점심을 먹는다. 설거지가 끝나면 TV를 보거나 일본에서 보내온 잡지를 대충 훑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걸 전업주부라고 하는 거군. 멍하니 황혼을 바라보며 아사코는 생각했다. 이런 생활이 앞으로 5년 정도 이어진다. 사람이 그립고 공연히 슬퍼지는 일이 늘어났다. 주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살고 있는 동네는 토론토 시내와 꽤나 동떨어진 곳이었고 아시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서툰 영어로 사람들과 소통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다는 걸 여러 차례 깨닫고 있었다. 데루이코가 돌아올 때까지 입 한 번 열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다. 아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두 사람은 아이 얘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나날이 깊어졌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그걸 말하고 말았다. 순간 데리코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스프를 뜨던 수저를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분이 상한 건가? 아사코는 불안해졌다. 아이는 안 낳아.
천천히 또박또박 그는 말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처럼 아사코에겐 들렸다. 약속한 거잖아. 역시 화내고 있는 건가? 그의 얼굴을 훔쳐봤다.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증거로 다시 수저를 들고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 휴가 때 밴쿠버에 가보자.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 보면 기분이 바뀔 거야. 그 말을 듣고 기뻤다.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하는 여행이었다. 그 뒤로도 데르위코는 그녀가 외로움을 느낄 때쯤 되면 여기저기 데려가 주었다. 그녀가 아이를 원하는 걸 미리 막아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방법도 점차 효과가 떨어졌다. 아사코는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됐다. 식욕이 떨어지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늘어갔다. 때때로 이명이 생기기도 했다. 머리가 무거워서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곤 했다. 스트레스야. 기분 전환하러 가자. 어디 갈까? 데르코의 말에 아사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나간들 거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녀가 손목을 그은 건 그들이 캐나다에 온 지 만 2년 가까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부엌에 쓰러져 있는 걸 데루이코가 발견했다. 충동적인 것이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녀 스스로도 그때 일이 현실로 여겨지지 않았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기절한 것은 손에서 흘러나온 피를 봤기 때문이었다. 휴가 받았어. 침대에서 눈을 뜬 그녀 옆에 앉아 데루이코가 말했다. 특별히 허락받았어. 2주 동안. 일본으로 돌아가자. 3장. 거의 2년 만에 딸 부부가 귀국하자 친정에는 활기가 넘쳤다. 지바에 살던 언니 부부도 찾아왔다. 아사코는 오랜만에 기분이 나아졌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요리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웃고 떠드는 일에 오랫동안 굶주려왔던 것이다. 그래도 이번 휴가가 끝나면 캐나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 막 귀국했으면서도 금세 우울해졌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이냐? 평소보다 술을 한 잔 더한 아버지가 얼굴이 붉어진 채 데루이코에게 물었다. 아사코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걸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다. 아, 네, 조만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데루이코가 읊는 대사다. 상대가 아무리 아이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그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조금 달랐다. 아버지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네요. 이제 슬슬. 아사코가 그의 옆얼굴을 쳐다봤다. 그래, 아이는 빨리 가지는 편이 좋지. 자네도 이제 30이 넘었으니. 아버지는 만족한 듯 웃었고 데루이코의 잔에 맥주가 넘치도록 철철 부었다. 어머니와 언니 부부는 이왕 나올 거면 처음에는 딸이 좋아.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국적은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사코는 내심 놀라고 있었다. 데루이코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는 극도로 피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혹시 오랜만에 귀국했으니 짧은 기간이나마 장인 장모를 즐겁게 하려는 배려일까? 왜 멍하니 있어? 언니의 말에 아사코도 황급히 화자에 동참했다. 정겨운 기분에 젖은 아사코가 방에 이불을 깔고 있을 때 갑자기 데루이코가 말했다. 내일 야마나시에 다녀올게. 베개를 든 채 그를 쳐다봤다. 야마나시? 그의 고향이 야마나시이긴 하지만 그곳엔 이미 생가도 없다. 일이 있어서. 데루이코는 그녀가 학생 시절 사용하던 책상 앞에 앉아 녹슨 연필깎이로 장난을 치며 말했다. 그러면 나고야에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와 아주버니에게도 인사해야 하니까. 알고 있어. 나고야에도 갈 거야. 하지만 야마나시 먼저 가고. 혼자?
친구 만나러? 글쎄, 그런 셈이지. 오랜만에 한번 만나기로 했어. 그래. 아사코는 그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고향 친구는 대부분 도쿄에 올라와 있다. 오래된 마을이라 가끔 인사 가지 않으면 매정하다고들 할 거야. 그러면서 그는 기침을 했다. 다음 날 아사코가 눈을 뜬 것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였다. 옆을 보니 데루이코의 자리가 비어있다. 잠옷 차림으로 나가보니 계단 아래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어제 돌아왔어. 맞아. 비행기로 13시간. 처갓집에 머물고 있어. 일본은 역시 좋네. 친구와 전화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다. 아이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가게에선 좀 곤란하잖아. 4시에 가면 되지. 그래, 알았어. 수화기를 놓고 계단을 올라오던 그는 아사코가 서 있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다. 굿모닝. 전화했어? 그녀가 물었다. 응.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듯했다. 야마나시에 있는 친구?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는 응 하고 대답했다. 고이치야. 시미즈 고이치. 고향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녀석. 연하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 이름이었다. 어릴 적 친구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얼굴을 본 적도 없다. 그럼 오늘 시미즈 씨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 그 녀석도 만나겠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그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가 넘어 데루이코는 집을 나섰다. 그를 보낸 후 어머니가 야마나시에는 왜 가는 거냐고 묻자 아사코는 남자는 태어난 고향에 홀로 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다. 라며 세상을 다 아는 듯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방에 혼자 있게 되자 역시 신경이 쓰였다. 남편은 왜 급히 혼자 고향에 돌아가려 했을까? 아이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라고 전화로 얘기했었다. 아이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게다가 어젯밤의 일도 있다.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진심인지 데루이코에게 묻지 못했다. 그냥 거짓말이야. 라고 부인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어쩐지 묻기 힘든 분위기가 어제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것이 오늘 야마나시에 가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30분 이상 망설임 끝에 아사코는 짐 속에서 주소록을 꺼냈다. 거기서 시미즈 고이치라는 이름을 찾아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다. 어디 가니? 아사코가 계단을 내려가자 어머니가 물었다. 아사코는 외출복 차림이었다. 친구 만나고 올게. 이번에 결혼한다면서 상담을 좀 하고 싶대서. 그래. 늦어지면 역에서 전화해. 아버지더러 마중 나가라고 할 테니까. 어머니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아사코는 집을 뛰쳐나갔다. 시계를 보니 정오가 다 됐다. 분명 4시에 간다고 했지. 지금부터 서두르면 늦지 않을 수 있어. 아사코는 역을 향해 종종 걸음치기 시작했다. 4장. 데루이코의 고향은 고후에서 다시 30분 정도 전철을 타고 들어간 곳에 있었다. 아사코도 결혼 전 딱 한 번 남편과 함께 갔었다. 소박하고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한 마을이다. 시미즈 고이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들었다. 나이가 같고 집이 가까워서 늘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4시에 가게에서 라고 했으니 시미즈가 경영하는 카페에서 만나자는 약속일 것이다. 한번 가본 것뿐인데 데리코의 생가가 있는 곳을 거의 헤매지 않고 찾을 수 있었다. 거기에는 4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져 있다. 섣불리 누군가 들어와 사는 것보다 아예 깨끗이 부서진 편이 낫지. 뭐, 더는 여기 돌아올 일도 없을 테니. 전에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
데르이코는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돌아왔잖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태어나 자란 집도 사라진 마당에 그는 대체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건가. 아사코는 천천히 걸으며 시미즈 고이치의 주소를 확인했다. 분명 이 부근이다. 카페 이름은 네코. 귀여운 이름이다. 코너를 돌자 바로 앞 가게 유리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다. 데루이코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1, 2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며 몸을 숨겼다. 데루이코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데루이코 뒤에 또 한 사람,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다. 그들이 열고 나온 문에는 고양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점퍼를 입은 남자가 시미즈 고이치이고 여기가 그의 카페인 것이다. 두 남자는 아사코가 왔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금 뒤에서 따라갔다. 두 사람은 뭔가 대화를 나누며 걸었지만 그녀에겐 들리지 않았다. 만약 자동차를 타면 난감해지겠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산을 향해 계속 걸었다. 마침내 작은 공원 묘지 앞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멈췄다. 공원 묘지? 그럼 성묘? 아사코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사코도 조금 뒤처져 따라갔다. 데루이코가 손에 꽃을 들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들은 나무들통에 물을 퍼담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묘비 앞에 멈춰섰다. 아사코는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살폈다. 데루이코가 꽃을 바치고 시미즈가 분향했다. 물을 뿌린 뒤 두 사람은 나란히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누구의 묘일까? 그들을 보며 아사코는 생각했다. 무라카미 가문의 묘지는 데루이코의 영이 나고야에 집을 샀을 때 그쪽으로 모두 옮겼었다. 친구 시미즈 집안의 묘인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데루이코가 참배를 한단 말인가? 두 사람은 묘비 앞에서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여전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데루이코의 표정은 아사코가 있는 곳에서도 잘 보였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줄곧 턱을 만지고 있었다. 고민이 있을 때 그가 하는 버릇 중 하나였다. 그들이 묘를 떠나려고 해서 아사코는 다른 곳으로 몸을 숨겼다. 이대로 두 사람의 뒤를 쫓을 생각이었다. 데루이코 일행은 나무들통을 도로 갖다 놓고 묘지 밖으로 나갔다. 그걸 확인하고 그녀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났다. 아사코는 처음에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의 눈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여자가 아사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본 것이다. 무라카미 씨죠? 여자가 물었다. 무라카미 씨의 부인. 그렇죠? 네, 근데 누구신지. 아사코가 묻자 여자가 빙긋 웃었다. 난 시미즈의 아내예요. 구미코. 아, 네. 그런데 여긴 웬일로. 그건 아사코 씨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랑 같은 이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사코는 묘지 밖을 쳐다봤다. 지체하다간 두 사람을 놓치고 만다. 저 사람들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구미코가 말했다. 오늘 한잔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술집까지 따라가 봤자 별 의미도 없을 거예요. 아사코는 천천히 상대편의 얼굴을 봤다. 무슨 소린지 전 하나도 모르겠네요. 구미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사코 씨보단 조금 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 가지 않을래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저 사람들 밤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아사코가 좋다고 대답했다. 카페 네코는 불필요한 장식이 일절 없었다. 극도로 심플한 가게였다. 카운터가 있고 테이블이 3개.
아사코가 들어갔을 때 맨 앞쪽 테이블에 손님 4명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20세 전후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구미코가 자신의 조카라고 말했다. 그녀는 조카에게 아사코를 학생 시절 후배라고 소개했다. 둘은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았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 구미코는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다 줬다. 공원 묘지에서 차가워졌던 몸이 이내 따뜻해졌다. 근데 어떻게 제 얼굴을 아셨나요? 손으로 컵을 감싸지며 아사코가 물었다. 청첩장에 왔었죠. 거기에 사진이 있었잖아요. 저 이래봬도 사람 얼굴 기억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게다가 두 사람을 쫓을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어요. 나 이외라니. 그러면 구미코 씨도. 구미코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다. 역시 아사코 씨도 남편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아, 구미코 씨도 그랬군요. 그렇죠. 구미코는 컵을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 무덤은 니시노 가문 거예요. 니시노요? 들어본 적 없는 성이었다. 구미코는 카운터에서 메모지와 볼펜을 가져와 니시노 하루미라고 적었다. 이런 이름에 참배를 한 거예요. 남편께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사코는 고개를 저었다. 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여자인가요? 여자이고 살아있다면 아사코 씨 나이 정도 되겠네요. 죽은 게 20년 전. 하루미짱은 당시 8살이었죠. 남편이 11살 때의 일이었다. 하루미짱과 남편은 어떤 관계였나요? 아사코의 질문에 구미코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집이 가까웠다니 어릴 적 친구였겠죠. 하지만 그 외엔 나도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왜 죽은 건가요? 8살이면 너무 어린데. 아사코의 질문에 구미코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호흡을 고르는 듯 숨을 몇 번 들이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 마을에서는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니시노 하루미는 살해됐거든요. 아까 그 묘지 뒤편 산길에서 지나가던 괴한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했죠. 5장. 범인은 35세 남자였다. 직업은 화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극장 간판 그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솜씨 좋은 녀석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말이 없고 인간관계도 그리 원만치 않았지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의 평가였다. 독신이고 여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 같지도 않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남자는 치조하는 형사에게 말했다. 몹시 무더운 데다 비까지 내려서 왠지 답답해져서 공원 묘지까지 갔습니다. 왜 묘지였냐는 형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된 조사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자에 따르면 전에 어떤 용무로 묘지에 갔을 때 거기 참배하러 온 젊은 여자가 말을 걸었다고 한다. 저녁 무렵의 묘지는 꽤 무섭네요. 여자의 그 말에 남자 역시 뭐라고 이야기했고 몇 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묘지에 가면 다시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30이 훌쩍 넘은 남자가 어수룩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여간 그는 그 때문에 묘지에 갔다고 한다. 저녁 무렵이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오전에는 맑았지만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짙어졌고 해가 질 무렵 격렬히 쏟아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검은색 박지 우산을 쓰고 혼자 묘지에 갔다. 하지만 묘지에는 그가 찾던 젊은 여성이 없었다. 아니 참배하러 온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다. 그때 남자가 집에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암울한 마음을 진정시켜줄 대상이 어디 없을까 하고 묘지 주변을 방황하기 시작했다.
니시노 하루미의 존재를 알아차린 건 그가 묘지 뒤에 있는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길 가운데에서 하루미는 빨간 우산을 쓰고 서 있었다. 프랑스 인형을 닮은 상냥한 얼굴. 당시 모 신문이 하루미 사건을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이었다. 실제로 신문에 실린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 이렇게 인형같이 귀여운 아이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다니 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남자는 자기가 유아성 도착자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저 소녀가 하도 귀여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소녀는 남자에게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보였고 게다가 그를 모욕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죽였던 겁니다. 하지만 형사는 남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니시노 하루미의 사체가 뒷산 숲속에서 발견된 건 범행 다음 날이었다.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스커트, 셔츠, 하의, 구두 등은 시체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나무 옆에 감춰져 있었다. 또 스커트와 하의에는 소량이지만 정액이 묻어 있었다. 사체는 목 졸라 살해된 흔적이 있을 뿐 폭행한 흔적은 없었다. 성폭행하기 위해 니시노 하루미를 숲속으로 데려갔고 저항하자 목 졸라 죽였다. 그 뒤 옷을 벗겼는데 성욕이 일어 자위행위를 했다. 아무래도 이게 진상인 것 같았다. 범인이 금세 잡힌 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야마나시현 경찰본부는 수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탐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목격자가 나타났고 바로 용의자가 떠올랐다. 현장에 남아있던 정액과 혈액형이 일치해 용의자는 바로 체포됐다. 범인이 모든 걸 자백한 건 체포 3일째 밤이었다. 이것이 구미코가 해준 이야기였다. 그녀도 이 마을 출신이어서 사건을 잘 아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초등학생이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나도 얼마 전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 신문 축세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봤어요. 구미코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다. 최근에 조사했다고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요. 그러고 보니 최근도 아니네요. 벌써 3년 전 일이니까. 그 사람이 조용히 그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걸 보고 도대체 누구의 묘지인지 궁금해져서요. 게다가 그 사람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왠지 확실하게 알아두려고 좀 조사를 해본 거죠. 모르는 것들요? 네, 많아요. 그리고 어쩐지 무라카미 씨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남편이 무라카미 씨와 나갔을 때 몰래 뒤를 쫓아가보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건 나만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서 구미코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아사코를 쳐다봤다. 저 조금 이상한 질문 같지만 아사코는 시미지 씨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냐며 물어봤다. 그러자 구미코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맞아요. 바로 그래요. 그게 결혼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 없이 저희만 살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선 불만이 없어요. 아직 좀 더 즐기고 싶기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라니. 그럼 혹시 또 다른 뭐가 있나요? 단어를 신중히 고르고 있다는 걸 구미코의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결국은 아이를 싫어하는 거겠죠. 아이를 보면 왠지 불안해해요. 기분이 좀 나빠져서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언니가 조카를 데려왔을 때 너무 무관심하게 대해서 분위기가 묘해진 적도 있고요. 아, 네. 데루이코는 그러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주변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라카미 씨는 그런 일 없나요? 밤에 가위에 눌린다던가. 가위요? 아니요. 아사코는 고개를 저었다.
구미코는 팔을 개고는 제 남편은 가끔 그래요. 라고 말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생긴 현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꽤 오래전부터 그랬다더라고요. 성격이 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럼 20년 전 그 하루미 사건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왠지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분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나요? 아이, 그게 왠지 묻기가 겁나서. 구미코는 한숨을 쉬었다. 음, 그저 남편이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죠. 아사코도 동감이었다. 데르코의 은밀한 행동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살해당한 소녀, 그러니까 니시노 하루미짱은 집이 이 부근이었나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사실 작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꽤 오래전에 이웃마을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딸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참, 잠깐만요. 구미코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5분쯤 뒤에 돌아왔다. 검은색 수첩을 들고 있었다. 내가 편지라도 보내볼까 해서 하루미짱 주소를 알아뒀어요. 아직도 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사코는 볼펜과 메모장을 빌려 그 주소를 받아 적었다. 하지만 그 집에 찾아갈 생각이라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무슨 비밀이 있었는진 모르지만 남편이 털어놔주면 좋겠어요. 그게 부부가 같이 사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구미코는 후 하고 한숨을 쉬었다. 6장. 그날 밤 아사코는 그곳 호텔에서 잤다. 집에는 친구하고 얘기하느라 늦어졌다며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전화했다. 호텔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봤다. 데루이코와 친구 시미즈는 20년 전 사건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혹시 그 여자아이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한 걸까? 하지만 그러면 그런 연유라고 이야기해주면 될 것이 아닌가?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이해해줄 수 있는 문제였다. 아사코는 호텔 근처에서 산 지도를 꺼내 구미코가 가르쳐준 니시노 하루미의 주소를 조사해봤다. 렌터카로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였다. 20년 전에 남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묘지에서 본 고통에 가득 찬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에도 소녀의 집을 찾아가 보겠다는 아사코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렌터카 회사를 찾아갔다. 가능하면 작은 차를 달라고 했고 1000cc의 투박스 차량을 빌렸다. 오랜만에 일본에서 차를 몰자니 큰 차는 왠지 두려웠다. 조금 달리다가 도로 옆에 차를 세워놓고 지도를 보고서 다시 출발했다. 도중에 몇 번 헷갈렸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을 찾아 주차해 두고 걸어갔다. 파출소에서 니시노의 집을 가르쳐줬다. 여전히 살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순경의 태도가 이상했다. 니시노 씨 집에 가는 겁니까? 뚱뚱한 중년 순경은 아사노의 온몸을 구석구석 할 듯이 바라보고 나서 물었다. 네, 그런데 왜요? 아니, 별거 아닙니다. 혹시 니시노 씨 친척이십니까? 아니요. 순경은 다시 그녀를 이리저리 살펴봤다. 다소 불쾌감을 느끼며 파출소를 나왔다. 순경이 가르쳐준 대로 가자 니시노의 집이 바로 나타났다. 밭에 붙어있는 집이었다. 오래된 목조주택 몇 채 중 하나로 울타리가 있고 그 건너편에 마당이 보인다. 마당을 지나 현관에서 계십니까? 라고 사람을 불렀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인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 부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개입되기 싫다는 듯 아이 손을 잡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아사코는 다시 한번 불러봤다. 역시 대답이 없다.
전화번호라도 찾아둘 걸 그랬나. 포기하고 돌아가려는데 집 왼쪽에서 소리가 났다. 거기에 마당과 툇마루가 있었다. 아사코는 고개를 내밀어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집 안쪽 문이 조금 열리더니 사람이 얼굴을 내밀었다. 잘 보니 나이가 든 할머니였다. 이른이 넘어 보였다. 구미코에게 들었던 니시노 하루미의 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였다. 혹시 니시노 씨인가요? 아사코가 다가가며 물었다. 문이 좀 더 열리더니 잠옷차림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키가 작고 말라버린 나무처럼 야윈 노인이었다. 몸이 안 좋은 것일까? 문 안쪽으로 이부자리를 깔아놓은 것이 보였다. 저 니시노 씨 아닌가요? 아사코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말없이 아사코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 마루로 나와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네? 뭐라고요? 할머니는 맨발로 마당에 내려왔다. 그리고 휘청휘청 아사코에게 접근하더니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아사코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계속 입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사코도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점차 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돌아왔니? 그래, 잘 돌아왔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역시 이 할머니가 니시노 하루미의 어머니가 틀림없다고 아사코는 확신했다. 그녀는 어떤 연유에선지 아사코를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 니시노 씨, 저는 아니에요. 니시노 씨 딸이 아니에요. 아사코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에서는 연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사코는 손을 빼려 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번엔 그녀의 몸을 붙들었다. 그리고 하루미, 하루미 하며 울기 시작했다. 아사코는 난감했다. 할머니를 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예순이 넘어 보였고 당당한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할머니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하루미에게 분양할 시간이야. 잊지 않았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목소리였다. 그러자 울던 할머니가 점차 잠잠해지고 아사코의 몸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보며 분양해야지 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래, 자 서두르자. 하루미가 기다리고 있어. 남자의 말에 마치 장난감 인형처럼 노인은 우양우 자세로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러고는 맨발로 마당을 걸어 마루에 올라간 뒤 집 문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녀를 보낸 뒤 남자가 아사코를 쳐다봤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둥글고 온화한 얼굴의 남자였다. 입 주변에 수염을 기르고 있다. 아닙니다. 제가 전화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근데 실례지만 누구신지. 아사코는 자세를 추스른 뒤 대답했다. 아, 네. 저는 무라카미 아사코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라카미 데루이코의 아내예요. 혹시 남편을 아실까요? 남자의 얼굴에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다. 마치 고함을 지르기 직전처럼 눈과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고함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데루이코의 부인이시군요. 압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 어디에? 아, 그게 저 혼자 왔어요. 제가 여기 온 걸 남편은 모릅니다. 아사코의 말에 남자는 당황해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이해가 된다는 듯 두세 번 머리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가죠.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네요. 남자는 손으로 현관을 가리켰다. 7장. 남자는 니시노 유키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니시노 스미코, 남자의 부인이자 하루미의 어머니다. 너무 늙어 보이죠. 아직 60대 중반인데 갱년기가 지나면서 갑자기 이상해져 버렸어요. 인간의 몸이란 참 묘하답니다. 니시노는 차를 따르며 학자처럼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아직 따님 일을 잊지 못하시나 봅니다. 아사코의 말에 유키오가 얼굴을 찌푸렸다. 벌써 20년이 되는군요. 사건 이야기는 데루이코에게 들었습니까? 아니요. 여기 와서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니시노 유키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죠. 겨우 생긴 게 스미코가 40이 다 돼서의 일이었죠.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둘은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내 스미코는 딸 하루미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아이를 위해선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 하루미가 그토록 잔인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스미코는 사건 후 2, 3년간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아니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매년 생일날에 아이옷을 사오곤 했죠. 그것도 매년 아이가 자라는 것을 감안해 거기에 맞는 크기의 옷을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위안이 된다면 하는 생각에 아내를 그냥 놔뒀습니다. 하지만 역시 빨리 포기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지금 집사람이 저렇게 된 것도 당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지금은 집에 오는 젊은 여자가 모두 딸 하루미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였구나. 아사코는 파출소 순경의 시선을 떠올렸다. 그 순경은 스미코 씨가 그런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분께서 부인을 잘 돌보고 계시네요. 아사코의 말에 유키오는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를 다닐 때야 집안일을 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은 아주 능숙해졌어요. 오랫동안 아내에게 신세를 졌으니 이젠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키오는 찻잔을 들기 전에 아사코를 쳐다봤다. 그나저나 제 얘기만 하고 부인이 날 찾아오신 용건은 듣지도 않았군요. 데루이코에게 무슨 일이라도. 아사코는 찻잔에 손을 뻗으려다 내려놓고 말했다. 사실은 그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이를 낳지 말자는 약속, 캐나다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녀가 손목을 그으려고 했던 일. 그런 다음 귀국 후 데루이코에 이해할 수 없는 이곳으로의 방문. 니시노 유키오는 한없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데루이코의 이상 행동에 2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에 오신 거로군요. 아사코의 이야기가 끝나자 확인하듯 유키오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유키오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쳐든 채 눈을 감았다.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 보였다. 그 두 아이 데루히코와 고이치는 말이죠. 그가 입을 열었다.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근방에 딸 하루미의 또래가 없어서 그 두 사람이 하루미의 친구가 돼주곤 했죠. 감긴 눈 사이로 눈물이 흐르는 걸 아사코는 봤다. 그 순간 그가 10년은 더 늙은 것처럼 느껴졌다. 맞다. 그걸 보여드리죠. 그는 눈을 뜨고 일어나 찻장 서랍을 열었다. 그가 가져온 건 수십 장의 엽서였다. 모두 남편 데루이코가 보낸 것이었다. 엽서에 찍힌 도장을 보니 10여 년 전부터 채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절반 정도는 연말 연시와 여름 휴가철에 보낸 것이었다.
가장 최근 것은 캐나다에서 보낸 것이었다. 아사코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잘 지내십니까? 이제 여기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일은 일본에서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어떠신가요? 아주머니가 빨리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밴쿠버에 다녀왔습니다. 이 엽서는 그때 산 겁니다. 남편이 엽서를 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런 걸 보통 사지 않는 사람인데 웬일인가 싶어 의아했었다. 정말 착한 녀석들이죠. 그 사건이요. 계속 우리를 생각해줬으니까요. 우리에겐 아이가 더 이상 없지만 참 감사한 일이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아사코의 질문에 유키오는 입을 다물었다. 주저하는 듯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 잠시 실례. 라며 니시노 유키오가 일어섰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아사코는 데루이코가 보낸 엽서를 살폈다. 사각형의 독특한 필체. 내용은 대부분 짧았지만 모든 글에 하루미의 어머니 니시노 스미코를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니시노 유키오가 돌아왔다. 표정이 아까보다는 평온해진 것 같다. 아주 재미있군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데루이코의 전화입니다. 지금 여기로 오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요? 아사코는 일어나려 했지만 니시노가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말렸다. 부인께서 숨거나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는 이 집으로 오진 않아요. 역 부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친구 고이치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데루이코와 둘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사코는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런데 그 카페에는 부인이 가시죠. 니시노가 말했다. 아마 놀라겠죠.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는 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도쿄로 돌아가세요. 네? 도쿄로 돌아가면 그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데루이코에게 전해줘요. 사실은 두 분이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 보낼까 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부인도 왠지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그럼 이걸 보여주면 모든 걸 알게 되는 건가요? 그래요.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 8장. 니시노 유키오가 알려준 카페는 아사코가 차를 빌린 렌터카 매장 부근에 있었다. 차를 돌려주고 카페로 들어갔다. 데루이코는 구석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루 만에 보는데도 꽤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느낌이었다. 아사코는 곧바로 그에게 걸어가 테이블 앞에 섰다. 그녀를 올려다본 순간 데루이코의 얼굴에 표정이 사라졌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에 놀라움이 퍼져갔다. 아사코. 앉아도 돼? 건너편 의자를 빼며 물었다. 니시노 유키오가 봉투를 주었다는 것만 비밀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남편을 미행한 일, 그리고 그의 과거를 캤다는 것도 말해줬다.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다만 조금 기가 죽어 있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게 뭔지 이제 내게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조금만 있다가. 하지만 반드시 얘기해줄게. 역시 숨기는 건 좋지 않다고 처음부터 생각해왔어. 그냥 도쿄로 돌아가라는 이시오의 말을 전하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아저씨가 나를 만나지 않겠다는 건가? 그런 것 같아. 불안한 듯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니시노 유키오와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낙담한 듯했다. 왜 그런 걸까?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아니, 하지만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하던데. 그 말에 데르이코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역시 니시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카페를 나오기 전 데르이코가 전화를 걸러갔다. 니시노 유키오 씨에게 전화를 거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시미즈에게 연락했어. 이제 도쿄로 돌아간다고. 아저씨가 나를 만날 생각이 없다니 별 수 없지. 다음에 다시 와야지. 다음에?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아사코의 말에 데루이코는 할 말이 궁색한지 입술을 깨물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돌아가기 전에 꼭 이라고 중얼거렸다. 열차에 둘이 나란히 앉았다. 이럴 때 데루이코는 반드시 아사코를 창가에 앉힌다. 복도 쪽에 앉은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그녀는 찻장 밖을 내다봤다. 데루이코의 고향이 멀어져 간다. 20년 전 그가 이곳에서 큰일을 겪은 것만은 명백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고 도쿄로 향하고 있다. 열차는 남편의 고향 야마나시를 곧 벗어난다. 당신은 데루이코가 말을 걸었다. 나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아사코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너에게 프로포즈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캐나다에서 당신을 그토록 괴롭힌 것도 내게 남편 자격이 없어서였어. 하지만 니시노 씨는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하던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저씨는 모르시는 거지. 아사코는 그때 니시노 유키오 씨가 준 그 봉투를 꺼냈다. 사실은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 도쿄에 도착한 뒤에 주라고 했는데. 이걸 나한테? 데루이코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건 한 장의 오래된 종이였다. 낡아서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이건... 종이를 진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비벼대고 몇 번이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구나. 그랬었던 거야. 여보, 무슨 일인데? 아사코의 질문에 그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우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들은 20년 동안이나 멍청한 짓을 했던 거야. 데레이코.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짐칸에서 가방을 내렸다. 그리고 아사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 역에서 내리자. 돌아가는 거야. 반드시 아저씨를 만나야 해. 9장. 고우역에 도착하니 시미즈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오기 전에 역에서 데루이코가 전화했었다. 아사코는 처음 만나는 남편의 친구 시미즈 고이치와 인사했다. 구미코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그녀가 고우에 찾아온 이유는 묻지 않았다. 정말이야? 아까 한 이야기? 고이치의 질문에 정말이야 라고 데루이코가 대답했다. 그리고 니시노 유키오 씨가 준 그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 든 종이를 본 고이치의 반응은 조금 전 데루이코와 같았다. 전화로 미리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아사코는 아직 그 종이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른다. 그저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 네 사람은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니시노 유키오 씨의 집으로 향했다. 앞좌석에 앉은 데루이코가 운전사에게 길을 가르쳐 줄 뿐 아무도 말을 열지 않았다. 니시노 씨 집에 도착한 건 슬슬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데루이코가 현관문을 열고 니시노 씨를 불렀다. 집 안에서 나타난 니시노 유키오는 그들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온화한 웃음을 짓더니 야, 다들 모였네 라고 익살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하다고 아사코가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도쿄에 도착하기 전에 그 봉투를 보여주게 돼서. 니시노는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과할 필요까지야. 아저씨. 데루이코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아니, 사과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지만. 됐어. 자, 일단. 니시오는 상대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손바닥을 펴며 이렇게 말했다. 일단 들어가자. 다들 오랜만이니 말이야. 불단에 놓인 사진 속 니시노 하루미는 구미코의 말대로 인형 같은 얼굴이었다. 장난칠 때 찍었는지 웃는 얼굴에 조금은 수줍어하는 표정이 섞여 있었다. 네 사람은 순서대로 분향했다. 불단 옆에는 하루미의 어머니 스미코가 멍하니 앉아 그들이 손을 모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분향을 마친 데루이코가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니시노 부부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마음의 짐은 좀 덜었나? 그와 고이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니시노 유키노씨가 물었다. 데루이코는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정확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했다. 대신 아사코를 향해 고백할 것이 있다고 했다. 아사코, 니시노 하루미짱은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사코는 숨이 턱 막혔다. 옆에 있던 구미코도 네? 라고 되물었다. 데루이코, 그건 아니지. 아닙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루이코는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타는 입술을 핥았다. 20년 전 그날 정신이 이상한 남자에게 하루미짱은 살해됐어. 그 남자가 왜 묘지에 갔고 어떻게 하루미짱이 죽었는지 경찰 수사로 대부분 밝혀졌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어. 그건 왜 그날 하루미짱이 거기에 갔느냐는 거야. 아사코가 침을 삼켰다. 분명 그랬다. 구미코도 거기에 대해선 설명해주지 않았다. 물론 경찰이 그걸 조사하지 않은 건 아니야. 범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미짱의 행동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 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왜 거기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 그럼 그게 당신들과 관계가 있다는... 구미코가 남편 고이치를 쳐다보며 물었다. 고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날 우리는 나비를 잡으러 산에 가기로 했어. 나와 고이치, 하루미짱이 같이 가기로 했지. 오후 3시에 묘지 뒤로 집합. 하루 전날 그런 약속을 했었어. 데루이코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혀로 입술을 죽였다. 그런데 비가 내렸어.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구름을 보니 비가 올 게 분명했어. 나하고 고이치는 학교에서 하늘을 보며 말했지. 오늘은 나비 잡으러 가지 말자고. 하지만 그 자리에 하루미는 없었어. 나와 고이치는 서로 상대방이 하루미짱에게 연락을 하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저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그리고 하루미짱은 오지 않는 두 사람을 계속 기다렸던 거고. 아사코의 질문에 데루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 3시부터 그 애는 계속 기다렸어. 4시가 되고 5시가 됐는데도 기다린 거지. 그리고 그 남자가 와서 우리가 죽인 거야. 고이치가 신음하듯 말했다. 아니야. 그 모든 건 그 아이의 부모인 우리가 잘못한 거야. 니시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딸 하루미가 없어졌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저 누구랑 놀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한 거지. 우리야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소동이 벌어졌을 땐 이미 살해당한 뒤였지.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은 건 너희들 이상으로 하루미를 죽인 잘못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아내 스미코는 생각해버린 거지. 하지만 저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고이치가 말했다.
아줌마가 하루미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큰 소동이 벌어진 듯 했는데도 하루미짱을 제쳐놓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한 거죠. 만약 그때라도 말했다면 하루미가 살해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 저는 비겁한 놈이에요. 네, 범인이 잡힌 뒤에도 저가 고이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당연하죠. 그런 짓을 하고 괜찮을 리가 없죠. 그 뒤로도 우리는 아저씨 아주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계속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도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건 그 잘못을 그걸로 보상하겠다고 생각해서인가요? 아사코가 물었다. 물론 그따위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 데르이코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어떤 형태로건 벌을 줘야 했어. 우리는 아저씨 아주머니에게서 소중한 딸을 빼앗았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아이를 가질 자격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고이치와 내가 내린 결정이었고. 하지만 내가 캐나다에서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기 위해 여기 찾아온 거야? 나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았어. 그리고 당신에게 그런 일까지 일어나자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대신 과거의 일을 제대로 청산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여기 와서 고이치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간 해온 짓이 얼마나 멍청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 우린 그저 우리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 벌받는 신용을 해온 것뿐이었어. 그런 멍청한 짓보다는 역시 모든 걸 고백하고 하루미짱의 부모님에게 제대로 사과했어야 했지.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오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하지만 너희가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란다. 니시노 유키오가 입을 열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미가 너희들과 놀러 갈 약속을 했다는 건 후에 다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았단다. 정말이란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친구들과 약속했는데 가보니 나 혼자 와 있더라는 그런 경험 말이야. 누구라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러며 어린이는 배우고 성장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저씨, 아니야. 너희들이 지난 20년간 그걸로 괴로워하고 고민해왔다는 걸 몰랐단다. 이제 그 오해를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아사코 씨에게 준 거란다. 아저씨, 그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데르이코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다. 하루미는 그때부터 이미 일기를 쓰곤 했단다. 이건 사건 전날 그 애가 쓴 거야. 범인이 잡히고 한참 후에야 발견됐지. 새삼스레 뒤늦게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저 내내 서랍에 넣어뒀던 거란다. 네, 아저씨. 이걸 아사코에게 전해받고 아저씨께서 우리가 그날 저지른 일을 일찌감치 알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니시노 씨는 그래 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사코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건 초등학교 저학년용 원고지였다.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일은 테루짱하고 쿠짱하고 나비 잡으러 간다. 오후 3시 약속. 니시노와 키요씨가 향이 타오르는 불단을 바라봤다. 20년 만에 마침내 약속한 친구들이 와줬네. 어때? 참 좋지, 하루미짱. 말없이 옆에 앉아있던 하루미짱의 어머니 스미코도 그러네, 하루미짱. 참 잘 됐네. 하고 싱긋 웃으며 사진 속 소녀를 보았다.